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근래 들어 구속영장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많이 청구되고 또 많이 발부된다 하는 것은 일단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2017년 들어 갑자기 구속영장을 많이 발부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이 나빠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죠. 그리고 우리 검찰에서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라는 것, 강제수사는 예외적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형사사법 절차를 담당하는 우리 검찰에서 종사하는 검사 여러분은 헌법을 가슴에 담고 있죠. 그래서 그가 비록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 중에 한 명인 그런 국민이라는 것을 잠시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그 최우수단성이라고 하는 원칙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 최우수단으로서 이 영장 청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에게도 같은 당부를 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것은 검찰에서 들어온 영장 청구를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서 영장 발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두고 있다. 검찰이 청구하는 그 영장을 청구하는 족족 아주 효율적으로 발부하기 위해서 법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구속영장이 많이 발부된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부딪히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검찰과 법원이 누구보다도 책임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구속영장은 구속을 하기 위한 영장이지요. 그러면 구속은 어떻게, 왜 하게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즘에는 정보가 아주 많기 때문에 구속을 할 때는 그 유명한 3가지 사유, 그것 때문에 구속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 법조문의 명칭이 구속의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1항 속에 1호, 2호, 3호의 규정이 있는데 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그것이 구속의 사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유가 있으면 구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 사유가 있으면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구속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구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앞의 풀이에 의하면 좀 더 늘어나고 뒤의 풀이에 의하면 대단히 줄어듭니다. 이해하겠죠? 이 구속의 사유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그러면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든지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연락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일반적인 경우에 일정한 주거가 없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를 인멸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성선설과 성악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악한 자이고 증거가 있으면 인멸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구속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피고인은 증거를 굳이 인멸하려고까지는 하지 않는다. 일단 그 범죄 사실이 발각이 됐고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절차에 그저 순순히 협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두 번째 사유는 그렇게 큰 구속 사유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것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지금 소개한 이 세 개의 사유는 오늘날에는 크게 이것이 구속의 사유로서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그 방식도 대단히 발전을 했고 또 심지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이런 그 협력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서 과거처럼 국외로 가기만 하면 일단 영원히 도피가 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전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만 보고는 그러한 사유를 구속의 사유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검사가 구속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다 구속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검사의 처분에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심히 불안하고 불편하겠죠. 그런데 형사사법 절차는 그런 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 구속을 하는가 하는 것은 형사 절차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해보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이것이 왜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적 보장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검사라고 범위를 좁혀보죠. 검사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특정인에게 수사를 해야 하니까 출석을 해달라 하고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피의자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순순히 출석에 응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는 체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를 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체포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 가운데에서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 상당하다는 우리나라 말이 우리 한글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상당히 그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검사가 그런 부분의 전문가이지요. 여기서 이 상당하다 하는 것은 reasonable하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물론 그 바탕에는 법률이 있겠죠. 그래서 죄를 범했다. 그렇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그냥 검사 개인의 의심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있다. 그런데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체포를 고려하게 되죠. 또 이러한 일을 반복해서 그 수사를 곤란하게 만든 사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럴 때에도 역시 체포를 고려하게 됩니다. 체포는 당연히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체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출석 요구에 응한 그러한 경우가 될 것이고,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체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체포를 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도 않으면 그때는 검사가 만약에 자료를 좀 더 충분히 갖고 있으면 바로 구속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한 사람 혹은 체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그러한 피의자 가운데 다음으로 검토할 것이 구속을 할 것인가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구속을 할 것인가 할 때도 항상 첫머리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것이 처음에 들어갑니다. 유의할 것은 이 의심은 주관적인 의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야기했던 형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아주 중요하죠. 일반적으로는 강제수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제도는 이 형사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시작해서 법원에서 끝이 나는 것이지요. 일단은 그 다음에 형 집행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 전체 그 형사소송의 진행을 적절히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의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형사소송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과정에 적극 협조를 하게 되면 구속의 필요성이 극히 감소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하지요. 그런데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범죄 혐의가 없다. 법관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바로 영장 청구는 기각됩니다. 기각을 하겠죠. 근데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법관이 판단을 했을 때 그때 법관은 다시 망설이게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지만 구속을 해야 하는가? 혹시 그렇더라도 구속을 하지 않고 절차에 잘 협력하는 사람이라면 구속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법관이 그냥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지만 실질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단계의 영장 실질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를 해서 그 결과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거나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법조문을 잘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이후를 생각해 보죠.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이 돼서 구속이 됐다. 그러면은 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피의자와 관련해서 그의 변호인, 가족 해서 법조문이 상당히 넓게 심지어 그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까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법원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 결과는 기각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에 문제가 없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석방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고 석방되게 되죠. 그 다음에 직권으로 석방을 명령하는 그런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는 보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의 보석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피의자가 신청을 해서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때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돈이 대신 갇혀 있는다. 그래서 이 보증금 납입부 그 석방은 출석을, 그 돈을 맡겨둠으로써 출석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이유는 형사소송 절차에 출석을 보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이것이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외에 악용되지 않는 정상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경우에 수사에 성실히 협력하는 피의자는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 이전에 청구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다음으로 피고인의 경우에 재판에 성실히 협력하는 피고인은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가 법리 논증을 통해서,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그 결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나옴으로써 결말을 맺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게 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게 되면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이 형사소송의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 제도를 채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 혹은 재판 단계에서 불성실하다, 그 절차에 비협조적이고, 사실은 도망간다는 것도 같은 뜻이죠. 그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다든지 또 국가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헌법을 믿지 못하고 헌법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가령 일부 그 불평이 있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고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경우에 그런 위헌 위법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징벌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까지 이것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면 긍정적으로 이 제도가 각 단계마다 우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국민 스스로 이 법을 잘 따름으로써 그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